네, 감사합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데이터 인 디자인, 저희가 계속 지금 매 세미나마다 제가 개론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고, KICD 첫 번째 스트림으로 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사실 그 리소스가 뭔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는 건 하나의 도구로서 결국은 데이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알아봤고요. 그것도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혹은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이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봤죠? 뭐 건축적 스케일, 환경, 도시, 패브리케이션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각각의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 이제 세미나를 듣고 어떤 실제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번 그 세션에서는 우리 이규환 선생님께서 이제 한 세션을 맡아가지고 설명해 주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MXM 아키텍츠의 어떤 대표로 계시고 국민대학교랑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SOM에서 실무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출강을 나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아카데믹 사이드, 그다음에 현실적인 실제 그 프랙티스 사이드, 그리고 어떤 이런 기술들과 어떤 장비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요 도전하시고 연구하시고 실제 그 바운더리를 넓혀 가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프론티어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규환 선생님을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화면을 쉐어를 끄고요. 우리 이규환 선생님 화면 쉐어한 다음에 세미나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뭐 소개가 워낙 거창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그냥 건축 설계하면서 뭐 이것저것 재미있는 거 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건축 사무소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미나, 렉처 해드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한 2개 정도 했던 거 중에 이제 벽돌에 관련된 거, 그 2개 프로젝트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걸 디자인 아이디어로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지털 디자인 앤 패브리케이션 쪽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구나. 뭐 나의 그 어떤 포지션은 어떤 것이 좋을까? 뭐 그런 한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시켜 주셨지만 이제 미국에서 실무를 하고 한국에 2013년에 와서 14년에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7년여 된 것 같은데 꽤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옥하고 병원 이런 좀 커머셜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고요. 위에 이미지 조그맣게 넣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커머셜한 프로젝트를 꽤 진행하는 사무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가장 고민됐던 거는 뭐냐면 어떤 제가 디자인하는 것이 과연 지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실무를 하거나 아니면 일군의 설계 사무실 국내외에서 좀 좋은 대형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내가 그린 모양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하는 스텝들이 있고 협력업체가 있고 산업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지어지는 거에 큰 고민 안 하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사무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공업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거 지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오히려 제가 위축이 되는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결국에 안전한 디자인만 하다 보니까 뭔가 도전적인 설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충동적으로 저희가 로보트팔을 조그만 걸 하나 샀었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꽤 큰 랩과 뭐 이런저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2015년에 젊은 건축가 해외 문화 교류라는 게 저한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런 기회를 좀 적극 활용하셔서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으로 돌아가 보자면 제가 프로젝트를 한 두세 개 해서 설계를 끝내서 준공이 되고 나니까 과연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데 맥시멈 리밋이 그 시공업자, 그것도 심지어 내가 디자인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설계 끝나고 실시 설계 끝나고 건설업체가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된 업체가 시공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이게 딱 분리가 돼 있는데, 설계하고 시공이.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는 뻔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빵빵이창 구멍 잘 예쁘게 뚫거나 비례감 있는 뭐 그런 모양으로만 계속 그 추상적인 형태에서 아름다운 걸 자꾸 찾아가지고 디자인하는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파라메트릭 디자인 같은 거를 적용한 파사드, 뭐 비정형 파사드 이런 것들 초고층 설계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왔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중국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내면 로봇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보내보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로봇에 관심이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뭐 그라마지오 콜로 아키텍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ETH 쭈리히의 아주 선진적인 그 연구 그룹이고요. 그리고 Association of Robotics in Architecture라고 해서 그 비엔 예술대학하고 RWTH 아헨 공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만든 집단하고 그런 부분을 가서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맞다.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가치들이 동일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건축가라는 직군, 건축사라는 직군이 생긴 게 사실은 산업사회 때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어떤 최저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라는 것들이 생겨났고, 그중에 저희가 한 명이잖아요. 건축사라는 것이. 그리고 분업화된 상황, 그러니까 뭐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에서 캔이나 뭐 물건을 막 찍어내듯이 결국 건축사라는 집단이 그런 산업화의 일부에서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그림만 그리는, 도면을 치고 생산 현장에서는 분리된 그런 건축사 집단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저희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툴들로 인해서, 그리고 요즘 융합사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도 극도의 자본주의가 돼서 굉장히 그런 어떤 믹스처가 굉장히 그 어떤 본인의 개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건축사라는 것, 건축가라는 사람의 역할은 앞으로는 융합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고 어떤 프랙티스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이제 그쪽에 가서도 제가 문의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결론이 났던 거죠. 그래서 맨 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제 건축가의 역할은 이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솔루션 플러스 생산 그리고 사후적인 서비스까지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5년 그걸 끝난 후에 이제 건축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전기전자공학 쪽을 공부를 학부부터 다시 해서 야간대학에서 석사까지 또 마치고 2018년부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길게 얘기 드리자면 이 페이지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거냐면은 이제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워크샵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부분은 제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자인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 쪽,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끌어내고 그리고 디자인한 결과를 최적화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거, 사후적, 사전적 그런 부분에 대한 렉처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프로세스도 당연히 이제 있겠지만 더 비중을 두는 쪽은 그렇게 디자인된 것들이 어떻게 다큐멘테이션 돼서 그것이 사람이나 기계가 실행을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것들이 기계로 인해서 생산이 되어질 때 재료랑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재료의 어떤 특성들을 저희가 디자인의 파라미터로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그 설계에 참여했던 그 SOM의 텐진 초타입 건물 그 파사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콜드 밴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유리를 다 3차원적으로 휘어준 건데 그거 만들 때 다 로보트가 하거든요. 사람이 하지 않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요즘에 디지털 디자인 했다라는 건 결국 디지털 툴로 생산을 한다는 거죠. 디지털 툴로 생산을 한다는 거고 디지털 디자인이 된 모든 디자인 데이터들은 좌표점과 그 그렇죠.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넘버화,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래스호퍼 자체가 사실 뭐 라이노에서 엄청난 뭐 발견을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랩뷰라든지 뭐 매트랩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옛날 비주얼 코딩, 그러니까 전자장비나 전기장치 만드는 쪽에서 미리 쓰고 있었던 그 코딩 인터페이스를 차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전기전자랑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화된 정보를 통해서 전기전차 장치까지도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들 그런 것들에 저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그런 피지컬 애스펙트 면에서 디자인이 생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표준은 뭘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했던 시공업자한테 이거 지으실 수 있어요라는 게 너가 지을 수 있는 표준이 있니? 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디자인 이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양식도 마찬가지고 재료나 어떤 그런 물성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굳어진 게 이론이나 양식일 텐데요. 이런 실험 저희가 초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 이제 그를 마무리하면서 글 두 개를 남겨놓는다면 이제 옛날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산업화가 막 시작됐을 때 거기에 이제 그거를 비평하면서 했던 두 건축가의 말을 저희가 불러와 봤어요. 그래서 존 러스킨이 The separation of the intellectual act of design from the manual act of physical creation was both socially and aesthetically damaging. 그러니까 지적인 디자인의 프로세스와 그리고 물질적인 생산을 위한 수공예적인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들이 분리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밀리엄 모리스의 말도 보면 그 건축가 혹은 마스터 그 어떤 예술가라는 사람은 재료와 그리고 테크닉을 모두 마스터를 한 후에 크리에이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그 생활에 일치된 어떤 디자인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툴이 옛날에 우리 그 CAD라는 것이 1980년대, 90년대 데스크탑 컴퓨터 형식으로 모든 건축가에게 그 가상의 영역에다가 건축을 디자인하는 무기로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크게 혁명적으로 모든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이 없어지고 손도면이 없어지고 버추얼 공간 안에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먼저 2D로 차후에 2000년대 3D에서 디자인하는 게 인트로되면서 레빗이 들어왔다면 이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툴이 이제 점차로 보급화가 되고 데스크탑처럼 저렴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분리됐던 건축가들이 디자인하는 부분 디자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이 바뀔 것이다. 실험을 해서 그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장형 아파트에 이제 설계 사무실은 저희 서초동에 있고 랩실은 가산동에 있는데 이제 가장 표준적인 5m, 5m, 5m의
랩실을 만들어 놓고 큰 로봇과 작은 로봇 두 개가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개가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저희가 셋업한 연구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하는 건물에 어떤 일정 요소를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 생산업자가 만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넘겨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DFMA라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저희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수공예적으로 손으로 했다면 우린 로봇을 통하게 할 거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결국 그 저희가 디자인 라이노에서 디자인한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돼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RFD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엔드 이펙터 장비들도 저희가 직접 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어떤 사서 들여온 장비들로는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다 조금씩 컨트롤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랑 일체화된 그런 엔드 이펙터들을 저희가 직접 연구원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같은 화면이고요. 이따 워크샵 3시부터 하는 워크샵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오늘은 벽돌 쌓기 워크샵을 할 거예요. 유정민 연구원과 김동범 연구원이 도와줄 거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18년에 저희가 2019년에 설계를 마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그 역삼동에 있는 투판지라는 어린이 영어 전문 서적을 위한 그 사옥 플러스 전문 서점입니다. 저층 1, 2층은 서점, 지하 2층, 1층, 1층, 2층이 영어 서점이고요. 3층부터 6층까지가 이제 출판사가 쓰는 공간이고요. 이 건물의 사이트의 위치가 이제 정남향, 그러니까 동부터 남향까지 하루 종일 해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그 해를 어떻게 좀 잘 컨트롤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회사의 어떤 그 회사 이름 자체가 투펀즈라서 그런 연못의 형상이라든지 연못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건물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투박하더라도 저희가 디자인하고 실험한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좀 적용하고 싶어 했고 건축주도 적극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영롱 쌓기 벽체 이제 요즘도 많이 유행을 하죠. 그러면 로봇으로 쌓은 영롱 쌓기의 끝판왕을 보여주자. 그게 뭐 저희의 구호였어요. 그래서 미친 영롱 쌓기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저희는 연구원들이 이제 뭐 코딩도 좀 써보고 뭐 매뉴얼리도 해보고 해서 뭐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스터디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의외로 구축할 수 있는 패턴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진 설계가 되면서도 뭐 영농 쌓기 많이 있지만 내진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6층 정도에 되는 규모에서 할 수 있는 벽돌 쌓기 방법은 빵빵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래 그럼 이왕 로봇 있는 거 우리가 로봇으로 비정형으로 쌓아보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각각의 패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체해서 현장에서 납품할 것인가의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면에서 보면 똑바른 패널인데 정면에서 보면 얌전한 패널인데 옆에서 보면 이 회사가 이제 투펀즈처럼 이제 연못인데요.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건축주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을 스터디를 했지만 이제 각 층마다 조금씩 다른 근데 각 층은 똑같은 곡률의 그 물결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고속도로의 옆에 그 옆부분 이제 빨리 차를 달리다 보면은 옆에 우리 고속도로에 뭐라죠? 경계석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가도 착시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게 물결 흐르는 모양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곡면을 이렇게 병치를 해놓게 되면 같은 모양이라도 그 원근에 따라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걷게 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동적으로 물결치는 모양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마무리를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저희가 공유를 주게 되면 로봇으로 쌓을 수 있을 것이냐, 내진 보강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랬을 때 시각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실험도 가져갔었어요. 그래야 저희가 어느 정도의 맥시멈을 가지고 디자인 파라미터를 적용해 줄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었던 거죠.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수치를 디자인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디자인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각적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의 어떤 파라미터를 찾아내고 그 베리에이션의 한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틀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뭐 옵셋의 디스턴스 길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렉션 포인트 그 절점의 개수라든지 그리고 최고의 경사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실제로 쌓아봤을 때 돌이 넘어간다, 벽돌이 넘어진다, 뭐 그런 것들을 실제 쌓으면서 저희가 실험을 했던 거고 그 전에 시각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가장 적절한 공률을 저희가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가져갔었어요. 실제로 쌓아보면서 저희가 렌더링에서 봤던 저런 느낌이 실제 빛 아래에서 그리고 실제 구조적으로 쌓아졌을 때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실험을 하면서 디자인, 그러니까 최종 디자인 앞서기 전에 저희가 물질, 아까 그 존 러스킨이라든지 윌리엄 러스킨이 말한 것처럼 재료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가져간 거죠. 재료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 그리고 또 위아래로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좌우로 흔들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블 파사드 시스템으로 하고 그 영농벽체의 양쪽 끝에 파이프를 뒤쪽에 숨겨서 집어넣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 설계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보시면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일자 벽처지만 이제 구석의 옆 모서리를 보면 이제 구불구불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로봇으로 벽돌만 쌓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영농벽체를 로봇가 쌓았을 때 모두 다 완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몰탈 작업도 로봇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냥 벽돌 로봇으로 쌓는 건 여러분들도 해외 사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농 쌓기를 로봇으로 하려게 되면 몰타를 단속적으로 뿌려줘야 되잖아요. 빈 부분에까지 몰타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또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 프린팅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프린팅 해외에서 이제 개발된 것들 보면 연속 사출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속 사출이 아니라 나왔다 멈췄다 나왔다 멈췄다 하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저희가 동그란 엔드 이펙터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각 벽돌 끝부분에 벽돌 모양하고 똑같은 사각형 이제 그 틀을 붙이게 되면 각 벽돌 위에다가 몰타를 꾹꾹 떨궈내는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을 장비를 개발한 거죠.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만은 저렇게 벽돌 위에다 쌓아 보니까 벽돌엔 구멍이 있잖아요. 벽돌 밑으로 몰탈이 다 쏟아져 가지고 이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겠구나. 꽤 오랜 시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벽돌 밑으로 떨어지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이건 저희까지 가고 나서야 깨달은 게 저희가 좀 황당했죠.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연구한 게 이거예요. 큰 로봇이 벽돌을 쌓고요. 작은 로봇이 정말 작은 노즐로 저렇게 딱 벽돌 구멍을 피해서 몰타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쏟아지는 몰타도 없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랬어요. 이렇게 한 1m 정도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지게차 저희가 가진 게 소형 지게차인데 저희 지게차가 무리 없이 실어서 가서 현장에 가서 저거를 이제 거는 거예요. 사실 커튼월 초고층 설계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커튼월들이 보통 바깥쪽에서 크레인을 통해서 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 이제 시공하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런 스터디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아까 보셨던 그런 모듈들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될 것인가, 구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도 개발을 했어요. 영롱이니까 이렇게 이빨 나온 모양으로 벽돌의 아래쪽을 끼면 2단, 3단을 하더라도 그 영롱 사이사이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조립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저런 장치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보시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고, 저희가 이제 몰타를 안 바른 상태에 실험하는 거라 벽돌이 자꾸 빠지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몰타를 다 발랐던 거라면 저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들었을 때 이런 잡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현장에 가서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공이 가능성이 있다,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건축주를 설득시켜서 저 디자인을 관철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터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로봇으로 쌓은 벽체가 쌓아지는데 요 윗단은 사람이 그냥 쌓는 부분이거든요. 디자인상 요 모듈 요 패널은 로봇으로 쌓아서 보내는데 나머지는 다 사람이 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쌓는 부분과 로봇가 쌓는 부분의 접점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AR을 좀 통합하면 그 부분을 아주 로봇처럼 정확하진 않더라도 AR을 통합한 방법으로 벽돌 모듈 위에서 연결 접점부를 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저희가 보낼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정형 벽돌 어떤 덩어리들을 보냈을 때 걔가 어디 쌓아지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QR코드에 포함해서 보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QR코드가 있으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AR 글래스 같은 걸 끼고 딱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특정 형태가 딱 보이게 되고 저기다가 이제 벽돌을 보면서 쌓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에 한 두세 단 정도는 사람이 쌓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식의 스터디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는 저희가 작년에 설계한 단독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벽돌에 대한 건데, 지난번 프로젝트랑 뭐 비슷한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단독주택인데 동이 3개로 분리돼 있죠. 저희가 청주시에 준공했던 한 4년 정도의 전에 설계했던 프로젝트가 벽돌로 했었는데 요즘 단열 규정 때문에 벽돌을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열 규정이 자꾸 강해지니까 그런 단열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외장재가 유리가 점점 빠지고 벽돌벽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에서도 벽돌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주시 병원 건물을 설계할 때도 벽돌을 적용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스티로폴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건축 형식이기 때문에 그때 해보니까 한 동 전체를 벽돌로 하게 되니까 익스펜션 조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벽돌이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익스펜션 조인트라는 것이 벽돌의 그런 어떤 매시브한 그 덩어리감을 굉장히 방해한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그 면으로 읽히는 거죠. 벽 엑스펜션 조인트가 가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디자인을 하고 싶겠다. 그러니까 뭐 벽돌 자체, 그래서 매스를 차라리 분리하자. 그러면 익스펜션 조인트 필요 없이 한 뭐 4에서 6m 정도로 묶어가지고 벽돌 청크들을 만들면 익스펜션 조인트 없는 3개의 매스로 디자인할 수 있겠다라는 데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벽돌이 좀 동그랗게 쌓으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이제 디자인했던 거고, 실시 설계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번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곡면의
벽돌을 어떻게 현장에 가져갈 것이며 어떻게 조립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내진 보강은 얼마나 튼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스터디를 저희 사무실에서 꽤 익스텐시브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진 보강 방법들을 고민을 했어요. 물론 이제 콘크리트 벽은 보통 일반의 방식으로 구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진 보강 철물들이 뒤에 돌아가고 그다음에 벽돌을 잡고 있는 형식인데, 물론 이제 벽까지도 3D 프린팅해서 뭐 곡면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그런 엄청 큰 장비를 넣고 3D 프린팅한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3D 프린팅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떤 구조적 안정성이 아직 보장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단층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그 강도가 보장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된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그 오히려 그 보증된 재질을 가지고 이제 커스텀 메이드를 하는 게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량 생산의 장점인 저런 유로폼을 통한 벽은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 차라리 저 벽돌도 심지어 대량 생산된 걸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진 보강 뭐 앞에 페이지에서 봤듯이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막 엄청난 그 철제가 들어가는 방식도 스터디는 했지만, 결국에는 철근 혹은 그 전산 볼트를 곡면을 이제 어떤 일정 곡면을 주게 되면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곡률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냈고, 그래서 벽돌을 스루하는 방식으로 철물을 굉장히 최소화한 상태를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곡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업체한테 저희가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그 밴딩의 곡률과, 그리고 곡률 했을 때 가장 그 세크리 그 버리는 게 가장 최소한 방법으로 그 곡률들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부재의 길이와, 그리고 그 기계 밴딩 머신에 들어가면 이제 똑같은 곡률로 밴딩이 되기 때문에 그 곡률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재료를 이런 식으로 소팅해가지고, 사실 이게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쪽 실무 이제 그 초고층이나 이런 파사드 쪽 하게 되면은 이런 넘버링을 해서 그 곡률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들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작은 주택이지만, 그리고 거기에서도 들어가는 작은 그 철물이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그러니까 각 부재를 어떤 식으로 식별시킬 것이냐, 색깔별로, 그리고 그 곡률은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오더시스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넘버링해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식별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시공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공이 됐을 때 저희가 정한 방법에 의해서 시공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체를 로봇으로 쌓아서 보내면 비용도 문제지만, 그 로봇가 쌓은 그 패널들끼리 쌓였을 때 그 접점들이 다 되게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방금 보여줬던 역삼동 프로젝트들은 그 더블 파사드 부분만 패널화 돼가지고 딱 별도로 독립돼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전체가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의 느낌을 살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의 패널들을 똑같이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상 이 2차 곡면을 가지게 된 엣지만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면, 이 1차 곡면을 가진 부분은 이 옆에 우리가 쌓아준 이 모서리 벽돌의 그 곡률을 가지고 사람이 쌓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가 그거에 맞는 철물도 다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벽돌 패널 부분만 저희가 조립을 하겠다 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한 1차 드래프트를 마쳤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익스펜션 조인트를 하기 싫어서 만든 디자인인데 익스펜션 조인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로봇가 쌓은 데랑 사람 쌓은 데를 분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 이게 효과 렌더링 해보니까 이 라인이 있는데 꽤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2차 곡면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벽돌의
끝나는 부분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7호 토막, 어떤 데는 1호 토막, 뭐 0. 몇 토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사람이 쌓는 건 1토막부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어색한 조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은 그러면 벽돌 패널 부분을 열심히 자르지 말고 이렇게 부스러진 형태로 보내주고 거기서 연결해서 가고 끝부분에서 차라리 절단을 하면 앞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떤 다큐멘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조인트 부분에서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7호 토막, 2호 토막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여기 연구소에서 직접 쌓아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막 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벽돌을 4분의 1 정도는 우리가 톱으로 자를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붙이면 이렇게 부드럽게 2차 곡면의 벽돌을 쌓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쌓아보면서 저 벽돌의 매지 크기라든지 그리고 곡률은 어떤지, 그래서 아까 투시도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곡률이 꽤 크게 보이지만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나누게 되면 꽤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몰타를 쌓아가면서 전에 스터디를 해보니까 몰탈이 벽돌 무게에 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가 되게 되면 각 매지별로 높이가 달라져서 로보트가 쌓는 포인트가 서로 싱크로나이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굽 형태 이런 것들을 놓고 뭐 이제 이번에는 스터디라서 몰탈을 안 넣었지만 몰탈이 그 위에 이제 그 사이에 껴지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했고요. 이거 하나는 또 백업 플랜이죠. 저렇게 해서 현장에서 못 쌓을 경우 시로포를 가이던스를 통해서 뭐 벽돌을 쌓을 수도 있다라는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해보니까 로보트로 만든 것만큼 정밀도가 떨어져서 뭐 일단 백업 플랜 정도로 건축주한테 보여주고 마음을 놓게 해준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파트 3하고 파트 4는 그 여전히 벽돌에 관련된 건데 저희가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을 통한 그 건축 자체가 워낙 수치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전자장비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벽돌 건물 요즘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서 약간 이 디지털 기술적인 컨트롤하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 부분들을 융합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작년에 국책과제 비슷하게 지원을 해서 전북대 산업협력단이랑 했던 연구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벽돌 건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진 철물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이 되게 재미있는 거는 내진 철물 업체들하고 좀 친해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내진 철물이라는 게 관습적으로 적용이 되었지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성에서 그 캐비티 월, 그러니까 양쪽 뒷면과 앞면이 모두 벽돌일 때, 그 높이 쌓기 위해서 그 구조의 일체화가 필요했을 때, 그 인장제로서 그 안쪽의 벽돌과 바깥쪽 벽돌을 연결해주는 식으로 시작된 게 이 벽돌 철물의 기원인데, 지금은 커튼홀 시스템처럼 콘크리트의 어떤 껍데기 같이 이제 걸리는 시스템으로 서울이나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벽돌 철물이 한 60cm 한 번씩 이렇게 허리전털하게 이렇게 철사가 가거든요. 오히려 이게 무슨 종이 절단선처럼 오히려 내진 실험을 하면 60cm별로 이렇게 잘라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철물이 다 부식이 되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의 1년 평균 습도가 60%고 평균 습도가 60%고 우리나라는 그 카비티 월에 환기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콘크리트 안에 있는 것들은 피복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된다 치고 콘크리트 자체는 알칼리성이라고 해도 계속 중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결국
지금 있는 철물에 대한 모든 내진 보강이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 우리는 지금 모든 건물의 좌표도 인식하고 있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전자적으로 그런 것들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식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연구를 개발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허리존털하게 철사가 들어가는 부분들 학생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브라켓으로 한 3m에 한 번씩 브라켓으로 벽을 잡고요. 넘어가지 않도록 한 60cm에 한 번씩 철사를 넣고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아까 사진에 보시면 60cm씩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칸막이식 규제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막 강화되는 그런 어떤 법규 그런 것에 생기는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벽돌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단열재죠. 벽돌 뒤에 있는 단열재들. 그 6층 이상의 건물에서 자꾸 불이 나니까 지난번 영국의 그 화재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화재 사건도 그렇고 바깥쪽에 드라이비티나 단열재 같은 것들이 불이 붙으면 그 벽돌 안쪽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요즘에 단열재들에게 이제 그 방화 규정을 막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단열재에다가 방화 규정을 적용하니까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케미컬들이 막상 그 단열재를 통해서 설치되어 있는 철물들에게는 엄청난 그 부식 촉진 효과가 있는 거죠. 부식이라는 건 어쩌면 철이 전자를 잃으면서 그 산화가 환원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온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단열재들이 방화가 되는 그런 그 불연재라는 이름으로 막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 PF 보드가 가장 대표적인데 PF 보드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PF 보드가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을 너무 강화시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외국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매뉴얼하게 뭐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IoT도 다 잘 돼 있고 정기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전기 방식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송유관이라든지 가스 파이프라인들 다 금속으로 돼 있는데 땅속에서 녹슬지 않는 것은 아까 제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식이. 그래서 전기를 적정량 딱 그 표피 면적에 딱 적절한 정도로 계속 뿌려주게 되면 철이 계속 전자를 공급받으면서 직류전원에서 녹슬지 않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것들이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건축엔 적용 안 돼 있고 그 해안 시설이나 플랜트나 아니면 송유관 같은 데 적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건축에 적용하기 위해서 전북대랑 같이 협업해서 그 양극 배터리를 그러니까 철보다 그 이용가가 높은 그런 철물들을 적시적조에다 놓고 일정의 전류를 흘려내는 시스템을 줘가지고 그걸 저희가 포지션별로 컨트롤을 하고 그것을 저용량 통신망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것들이 다 그래스호퍼 상하에서도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스호퍼 여러분들 보면 파이어플라이라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아두이노나 아니면 뭐 라즈베리 파이 혹은 산업용 보드들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스호퍼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가들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특히 요즘 스마트 빌딩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벽돌 벽에 어떤 시스템을 제안하는 걸로 갔어요. 아까 방금 덕소 저희 단독주택 건물 보셨잖아요. 이제 벽돌을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페셜 벽돌들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제안서를 냈죠. 그래서 벽돌의 일부에는 양극이라고 그러는 어떤 그 징크 계열의 양극을 넣어서 철물에다가 자기의 전자를 소모해주면서 점점점 줄어들고요. 사탕이 없어지듯이. 철은 계속 쌩쌩한데 양극만 계속 교체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합해서 각 부위별로 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좌표별로 저희가 읽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표피 면적 계산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벽돌이 전기가 안 통할 것 같지만 지금 보는 화면처럼 벽돌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아주 여기에 쓰이는 전류는 밀리암페어 단위거든요. 뭐 몇백 볼트가 아니라요. 손을 잡아도 모르는 1.5 볼트 그 1.5 볼트 우리 배터리 잡으면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작은 미리암페어의 전류를 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철이 녹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험한 장면들이고요. 실제로 양극을 만든 거고 센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찾아가지고 전극봉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그 전극봉 사이에 흐르는 저항이 어느 정도면 뭐 어떤 걸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천대에다가 부탁해서 희유자원센터에다 부탁해서 양극 제작하는 장면이고요. 징크하고 알루미늄 믹스처예요. 그 비율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 화학 당량을 높이는 식으로 갖고 이건 저희 연구실에다가 해수 실험 수조를 만들어 놓고 해수는 굉장히 부식성이 강하잖아요. 그 안에서 전류를 흘리면서 저희가 만든 양극의 성능을 실험했던 부분이고 이건 모니터링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벽돌에 설치한 것들이 이렇게 온도와 습도 전압이 나와서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에서 건물이 체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건물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벽돌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 벽돌 하나씩 있는 것들이 센서랑 그리고 양극으로 된다면 이제 벽돌 안에 있는 철물이라든지 구조적 안정성들을 모니터링하고 뭐 결국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그 거기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온도나 습도나 그리고 부식의 데이터들은 어떤 그 유지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든지 파이낸셜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연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를 했었고 파트 4는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저희가 대량 생산된 아이템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커스텀 메이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량 생산된 아이템 벽돌을 가지고 쌓는 방법을 스터디했다면 이제 역삼동 프로젝트의 로비 부분이나 아니면 그 옥상 정원의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벽돌만이 아니라 좀 더 커스텀 메이드된 벽돌하고 섞어서 좀 재밌는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좀 과외로 실제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스터디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뭐였냐면 커스텀 메이드 브릭을 저희가 생산했을 때 생산 단가가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그거를 실험해보는 용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클레이 프린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 쌓기에서 시작을 했듯이 끊고 사출하고가 되기 때문에 다른 클레이 프린터 다른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속 사출이 아니라서 저희는 이렇게 부분 쌓아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보시면 각각의 부분에서 흘림없이 따로따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몇 센치까지 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저게 그냥 차력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은 그 클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었을 때 몇 센치까지 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날의 습도는 어땠는가, 저게 마르면서 크랙이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의 그런 어디티브스를, 그러니까 첨가물들을 저희가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흙도 뭐 고령토도 써보고 백토도 써보고 그리고 각각의 첨가물들 저희가 실험을 했고요.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에서 수치가 중요하듯이 저희도 이제 재료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재료가 이제 로버트 엔드 이펙트에서 나올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출하는 속도도 중요하고 그 사출하는 속도에 따라서 절점에서 로버트가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그 사출하는 형태가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패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그냥 저희가 가상에서 뭐 이렇게 모양을 아무거나 만들고 그냥 그걸 잘라서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재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결국 재료의 점도나 재료의 사출 속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절점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디자인이 되는 거다 보니까 패스를 만들 때도 저희가 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만드는 개수라든지 그리고 패스를 만들 때 그 패스의 공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스터디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그러니까 아까 수치 정보를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해야 디자인 파라미터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날의 상대 습도와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사출한 속도 그리고 레이어별로 하이트를 얼마 정도로 만들고 그게 널찍널찍하게 디스턴스를 가지고 쌓을 것인지 아니면 좁게 쌓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꽤 오랫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믹스처를 막 섞어가면서 실험을 했고 그리고 그 재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표도 만들어 보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꽤 성공적인 벽돌 만드는 부분 이제 보고 계신데 이제 결국에 그 각 단의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료의 점도는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이냐, 이제 습도계를 통해서 계속 실험을 이제 계속 기록을 남기면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건조시켰을 때 결국 그 표피 면적당 크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가로의 바드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 티크니스를 어떻게 해야 균등하게 마를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을 디자인을 한 거죠. 이거는 쌓았을 때 그 마르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왜곡이 돼요 벽돌들이. 사실 뭐 그 벽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스페인 벽돌 같은 거 보면 벽돌들이 조금씩 휘어 있거든요. 특히 롱블럭들은. 그래서 저희는 롱블럭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마르면서 가장 덜 왜곡되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각도나 뭐 어떤 왜곡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도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장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로보트가 요 부분을 잡아서 서로 이제 몰타를 가지고 실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높이 차를 보정하기 위한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말굽들의 형태들 디자인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흑색으로 그냥 벽돌을 쌓았는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다 유약 처리해서 굽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왼쪽이 이제 모두 다 벽돌로 구웠다면 이제 이랬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클레이를 말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했던 트랜지션 부분 하나 샘플링해서 이제 프로젝트 마무리한 부분입니다. 예, 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다고요. 뭐 서머리 하자면 저희 사무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워낙 그런 실무를 병행하면서 팹랩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재료를 이해하고 테크닉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테크닉 자체가 디자인의 일부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이 아니라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부터 엄청난 프로그레스를 만드셔서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 디지털 세상은 되게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쓰는 컴퓨터라든지 그러니까 이진법 베이스로 하는 어떤 그 디지털 세상에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해요. 사실 예측 가능하죠. 저도 사실 예전에 학생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다가 패브리케이션만 넘어가면 이상하게 이게 뭐라 얘기하지? 세워라 내워라 바틀렉.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이 빨라도 들어가면은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규환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지만 아마 뒷단에 엄청난 그 트라이 앤 에러랑 얘기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크리티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준 크리티컬한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패브리케이션이나 이런 이제 실제 세상과 맞닿는 부분들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는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레스를 밟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특별히 제 눈에는
이제 블럭 한 장 한 장이 다 이게 데이터 세트거든요, 사실. 얘네들 포지션 값을 갖고 높이와 너비 값을 갖고 그다음 위치 값을 갖고 상대적 혹은 절대적 이 데이터 덩어리들을 어떻게 보면 실제 블록 쌓일 것들을 가상 공간에 레프레젠테이션 시켜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제 눈에는 느껴졌고, 동시에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 보여주셨던 그 클레이 가지고 했던 것 부분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뭔가 디자인을 하고 그 머티리얼로 이렇게 출력을 하지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변한단 말이죠. 변하는 것도 되게 런 리니어해서 이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어떤 그 데이터들이 있어. 결과값의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수만이 있어, 수만이. 그래서 이 데이터들로 하여금 이 과정이 어땠을까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구구단이라는 알고리즘을 짰어. 이건 명백합니다. 인풋이 들어오면 항상 구구단의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곱해지는 그 값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역설적으로 많이 곱해진 이 결과값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많았을 때 우리는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걸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큰 틀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습도, 온도, 길이, 어떤 첨가제를 썼을 때 어떻게 되고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를 다 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나오고 이 결과물들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튜닝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머신러닝적 관점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지. 사실 재료 같은 것들 할 때 이게 항상 다 런 리니어예요. 런 리니어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플라스틱도 구부리다 보면은 특정 임계점 넘어가면 탁 부러져 버리겠죠. 이것도 점을 찍어 보면은 런니어하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이 모델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관점에서는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 이규환 선생님께서는 실제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어떤 브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형태에서 가장 작은 어떤 소형 모듈로 어떤 디자인을 해 나가는데 이 소형 모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형식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역설적으로 어떤 형식이 돼야지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데이터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면은 이게 그냥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그 지금 첫 번째 브릭 쌓던 것들 보게 되면 어쨌든 디자인을 하고 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습도가 한 60% 이상 이제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브릭이 뭐 1개월, 6개월, 1년, 2년,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그렇게 연구소 설립 기간보다 넘어가니까 그거는 조금 여쭤보는 거는 뭐 애매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퀘스천은 어때요? 이게 브릭이 싸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있고 강도가 어떤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누적이 됐는지 혹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하고 컨트롤링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아까 전기 방식 시스템처럼 벽돌이라는 건 이미 대량 생산된 매스 프로덕션된 재료잖아요. 물성이 이제 검증된 거고, 그것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벽돌 자체가 페일리어 했을 때 건축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죠. 그죠? 직접 만든 생산업자가 아니고 어떤 국법에 대해서도 어떤 실험이나 수치로 검증이 되는 거고요. 단 이제 저는 그게 계속 변하는 물성이 부식에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전기 방식으로 해서 미세 전류를 흘려주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부식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벽돌 자체나 콘크리트나 뭐 여러 가지는 다 표준이에요. 근데 로보트라는 것, 그러니까 디지털리 패브리케이션 하는 거, 어떤 위치라는 것을 직접 지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장비,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디자인도 바뀌지만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지, 뭐 어떤 물성에서 특히 그 벽돌 자체는 제가 뭐 컨트롤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로보틱스 어소시에이션 그 유럽에 가서 그거 프론티어 분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그분들도 그거에 명확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테이크하려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에서 테이크를 하려는 포지션은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의 수공예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지난 100년의 레슨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그것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 된 게 있다면 매스 프로덕션 된 것을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게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갈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어떤 면에서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뭐 로보트가 쌓는다고 해서 막 비정형의 건물을 로보트가 막 다 쌓아가면서 막 타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비용적으로 맞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을 따라가되 다른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겠죠. 가령 이제 이 조그만 프린트로 이렇게 그 매지 부분을 출력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접합면이 몇 퍼센트 정도 있었을 때 어느 공률까지 가능하고 이것들이 뭐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그 강도를 유지한다던가 막 이런 식의 것들은 혹시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나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계속 필요하게 모니터링 작용하나요? 해야겠죠. 네, 그건 모니터링하고 실험하고 그래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클레이 벽돌 부분은 그죠? 제가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옥상 정원이나 로비 쪽에 쓴다고 그랬던 것 자체가 어떤 내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떤 성적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했던 거고요. 안전의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구조체 일부러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모든 게 그 비정형의 어떤 그 새로운 걸로 만들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쌓아온 표준이나 어떤 기준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표준들을 다 증빙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큰 낭비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의 타겟을 두고 지금 두 개의 디자인을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존에 저희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좀 안전한 쪽에다가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실험은 계속하고 그게 뭐 반복이 되면 증명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겠죠. 지금은 앞으로 초기 단계라서 네. 앞으로의 그 발전과 발견해내실 그런 어떤 포텐셜이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김건님, 네, 그 마이크 켜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저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별로 그 이후에 혹시 실습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3시에 네. 3시에 진행을 예, 하시는 건데 저 갈 수 있는지 그 여쭈려고. 오셔도 돼요. 예, 네네. 접속하셔도 되고 오셔도 돼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 계세요? 아까 주소 제가 여기 채팅방에 띄워놨습니다. 음, 그러면은 진행할 텐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요? 실습 때 실제로 그 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작업을 오늘 진행을 하시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벽 디자인하고 그거를 실제로 쌓아볼 거예요, 로봇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홍대에 있어서 아마 지금 출발해야 3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고재청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먼저 너무 좋은 내용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본 내내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재미있고 또 이런 로보틱스라는 작업들 보면서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게 이게 단순히 벽돌로 쌓아놓거나 뭐 드론을 이용해서 쌓거나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긴 한데 와 하면서도 야 이게 실제로 지어지냐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거를 실현시키신 걸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또 약간 유행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기계랑 사람이 동시에 인터랙티브 이렇게 디자인하는 프로세스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과연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왜냐하면은 결국 디자인이란 것도 어쨌거나 아키텍트와 이제 클라이언트의 계약인데 그거를 아키텍트가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이렇게 해볼까 해서 딱 바꾸는 순간 그건 계약 위반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클레이 벽돌 그거를 약간 이제 뭐 구조체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다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아 약간 이런 부분이 어 정말 뭐 패브리케이션을 하더라도 이제 정말 뭐 인면이 외부 인면이나 직접적으로 어떤 코드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런 인터랙티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질문을 제가 정리해 보자면 그, 그 일단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지금 기존의 계약 방식에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한 것들을 적용할, 하여튼 그거부터 답변하자면, 네네, 그게 문제의식의 시작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시공하고 설계가 분리된 형식이 있고, 근데 사실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면 건축주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저희가 하고 PM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로비 디자인은 건축가가 가져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축주랑 네, 협의해서 가져가면 되고,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목표는 항상 뭐냐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한 것이 항상 기성 제품과 비슷한 가격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건축주가 설득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인부가 쌓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인부가 쌓을 수 있도록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도면화 혹은 작업 지시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함께 도면화하는 거고요. 아까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 한 것들 보셨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봐서 뭐 아까 인터랙티브 디자인 부분, 그러니까 뭐 AR 혹은 뭐 기계가 현장에 가는 것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결국엔 그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건축가가 시공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그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법안을 만들자고 이제 젊은 건축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일반적이죠. 일본은 신규 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 젊은 건축가들이 실제로 주택을 지으면서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그 코스트 컨트롤에 대한 여러 가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건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 소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설계 디자인 그리고 뭐 입주 직전까지 턴키까지 건축가가 쭉 가져가게 되면 전체 큰 예산을 굉장히 자유롭게 쓰게 될 거고, 건축주는 뭐 거기서 어떤 퀄리티나 기본 기준 정도만 이제 컨펌하고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 건축가의 포트폴리오와 그 최종 퀄리티에서 인정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틀 안에서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를 대비하는 건축가라면 저는 그거를 그려나가는 이제 첫 단계를 실험하는 거고,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어느 정도의 세대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인지 학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 15년, 20년 후면은 우리나라도 신축 건물 굉장히 없고, 그러면 네. 건축가들이 뭐 지금 뭐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맡기고 설계는 설계만 딱 하고 빠지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아마 우리가 밥벌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살려고 해도 그래야 돼요.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저희 영역을 넓혀야 되는 거. 아까 첫 페이지에 있었죠.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모니터링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고 컨트롤링도 뭐 나가는 게 그 데이터라는 거 아까 이제 이남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사후 관리에서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건축가가 영역을 확장하면 그러니까 설계 시공까지 해서 입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하면서 유지 관리까지 가게 되는 모델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지만 설계사무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꾸준한 먹거리 확보, 내가 설계한 집이 20개인데 20개 끝나면 나랑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20개가 계속 자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패브리케이션 랩이 있다. 그러면 저런 소형화된 거 나만 만드는 것들을 많이 끼워 넣을수록 유지 보수할 때 제게 계속 보장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플랜트 설계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거든요.
어느 화학 공장에 어떤 뭐 정유기를 넣었다, 어떤 장비를 넣었다 그러면 그 화학 공장의 수명이 30년이면 30년 동안 유지 보류수를 같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건축가들은 그 영역들을 못 활용하죠. 그러니까 맨날 평생에 한 번 건물 짓는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항상 일 많을 땐 일 많고 없을 땐 배고프고 완전 그런 극과 극을 오가는 게 건축가들의 삶이라면 저는 약간 이제 다른 친구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영역을 넓히고 유지 관리까지 가고 30개 설계했으면 30개가 쌓여야 된다. 근데 저는 제 당대에 그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20년까지 제가 실무를 더 한다면 그렇게까지 모델을 만들고는 싶어요. 아, 말이 저 답변이 샜나요? 아니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느끼는 점이 많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규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프론티어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배님들로서 우리 후배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시장 영역에서 삶을 살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저변을 많이 확대시켜 주시면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박준호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게 그 벽돌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말굽 같은 걸 아까 뭐 끼워 놓으신다 하셨고 이제 실제로는 몰타를 쳐서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몰타를 이제 계속 쌓으면은 또 이제 오차가 커져서 그 로봇이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좀 틀려지고 이제 오차가 좀 커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오차가 적을 정도의 그 몰탈이 이렇게 굳는 몰탈이 어느 정도 쌓고 이제 굳고 나서 다시 쌓아야 이제 오차가 좀 적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몰탈이 굳는 시간은 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이제 오차가 정말 많이 크지 않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이제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수업에 이제 이런 로보틱 패브리케이션 관련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몰탈이 굳는 건 우리 콘크리트 수화 과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1차 강도가 나오는 거는 뭐 3일이라고 그러고 뭐 최종 강도가 나오는 건 한 달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몰탈 자체의 장력으로 벽돌을 얹어주는 건데 쌓는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이 쌓아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정리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천천히 쌓기도 하고 근데 벽돌은 로봇가 쌓으면 너무 빨리 쌓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그거거든. 패널라이징 하지 않고 로봇가 현장에 있다면 사실 그 내려앉는 거 사실 큰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로봇 팔 끝에 센서 달아서 높이 조절하면서 계속 쌓아 올라가서 끝에 가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패널라이징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각 점들이 그 어떤 패널의 각 시점, 그러니까 0, 1 포인트, 뭐 A1 포인트, A2 포인트, A3 포인트가 서로 딱 일치화돼야 되니까 말굽을 넣은 거고요. 요건 되게 프로젝트 스페시픽한 이슈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굽을 넣은 것은 그리고 영농이라든지 뭐 어떤 현장에서 사람 쌓는 거랑 딱 껴맞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 말굽을 쓴 거고 해외에 뭐 벽돌 쌓는 그 하두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굽 없이 그냥 다 쌓아버리거든요. 대신 장비가 엄청 크죠. 그래서 그거 쌓아가면서 올라가면 되고 몰탈 자체 장력이 꽤 커서 그 데비에이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정말 꼭 맞아 떨어져야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그걸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뭐 이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험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에 대한 뭐 학교 커리큘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제가 강의하는 국민대의 경우에는 이번에 로봇팔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 쿠카 로보트 뭐 리치 범위에 1420짜리 하나를 해서 지금 랩에 설치를 했고 대형 CNC 머신도 하나 두 개를 구비해서 이제 놨고 그것을 커리큘럼 안에다가 어느 정도 넣어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각 학교도 비슷하게 지금들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학교가 전남대
그리고 경남대, 경상대에 저희가 개발한 장비들을 좀 구매를 하고 싶어 하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각 대학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아마 로보틱 패브리케이션 랩을 좀 해서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봐요. 지금 시도하는 시작인 부분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로봇 셀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고 이제 아쉽다면은 대부분의 그런 과정들이 대학원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 과정인 경우에는 5년제 교육 과정, 그러니까 건축사 라이센스에 필요한 어떤 딱 그 의무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그런 대량 생산에 맞는 딱 그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셋업이 돼 있고요. 미국식을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표준화를 했고 유럽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맞는 학제가 딱 픽스가 돼 있다 보니까 학부에서는 그걸로 꽉 차고 교양 수업에서밖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안 될 거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혹은 디지털 디자인 리서치도 대부분 대학원 과정이죠. 건축과 커리큘럼에 넣기에는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나 큰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양 과목 한두 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대도 그렇고 국민대도 그렇고 시립대도 진작에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로봇 갖다 놓고 교수님들 연구 프로젝트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나라 학부가 옛날과 다르게 그 교수님 연구실 그런 기능들이 학부로 바뀌면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 기능들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 로봇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엉덩이 붙이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잘 모르는 애가 로봇 작동하는 걸 가져와서 그냥 로봇으로 이걸 한다. 그게 안 되거든요. 물성이랑 관계되는 로봇은 그냥 3D 프린터랑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코딩도 뭐 그렇게 막 시리어스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디자인을 나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쉬워요. 대학교의 연구 기능이 조금 옛날같이 학부에서 대학원이 요즘 거의 안 가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잘 안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아쉬워요. 저 다닐 때는 교수님들 연구소에 실에 학생들이 한 6명씩 있어서 그거를 저도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꼬틀머리에 앉아서 계속 있었는데 무급으로. 근데 되게 배운 게 많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우리 박준호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같은 선상에서 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이게 정말 큰 학문이고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상력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타이틀을 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돌을 잘못 쓰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상상력으로 기반해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상상력 기반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동일한 어프로치로 이런 어떤 그 로보틱스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컴퓨테이션을 바라보면 좀 이렇게 간만큼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학습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들도 저도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하거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좀 아쉬운 점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는 제가 우리 KICDT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 이유 중에도 하나도 그거예요. 학생분들이 이제 더 많이 알고 뭐가 더 디렉션이 맞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스스로가 실력이 올라가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90년생들, 00년생들이 올 때마다 세대가 다를 때마다 그 위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회식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다 끼는 것들을 보고서 이게 저도 사실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알리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 들이는 에너지의 절반만 우리 새로 나오는 그 제너레이션들한테 뿌리게 되면 그게 세상을 바꾸는 더 큰 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규환 선생님이나 그 외에 다른 워크샵 해주시는 세미나 해주시는 이런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또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실력을 키우면 인더스트리가 바뀌는 게 더 빨라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덧붙여 드리고 이규환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 하게 되면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로보틱스 패브리케이션 물론 이제 영농 쌓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로보틱스 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서머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실무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그러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좀 받으면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지만 좀 욕구를 채우면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들, 조언들 있으시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테마가 벽돌이라서 그 벽돌 쌓는 거 사실 굉장히 많은 가장 최초의 그 로봇 패브리케이션에서도 다 벽돌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최근에 스터디하는 것들은 그 3D 프린팅 플라스틱 계열로 하는 거 스터디하고 있고 좀 이따 유정민 연구원이 최근 리서치 부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것만 보여드릴 거고 요즘에는 저희 그 일반 사출에 많이 쓰이는 원자재 있잖아요. 펠릿을 쓴 익스트루더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넥스트 프로젝트 지금 뭐 이렇게 몇 가지가 3가지 정도 진행 중인데 거기다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이제 UV에 강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바로 프린팅해서 외장재로 써볼까 해서 그거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 이따가 유정민 연구원이 살짝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로보트 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엄청난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특정 좌표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갖다 놓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이 디지털이 그 피지컬이랑 합쳐지는 것은 결국 모든 오브젝트가 자기의 좌표를 가상의 공간에만 가지고 있던 좌표를 현실에서 부여를 받고 그 부여된 좌표 기반에서 또 다시 데이터를 온라인상으로 스트리밍해 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융합사회의 그런 어떤 디지털 피지컬 컨버전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봇 빼고 AR, 3D 프린터 다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버추얼리티에 있던 그것들을 좌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다른 거 부가적으로 얘기해 줄 거에 대한 네, 얘기. 실제 학생분들이 물론 현실은 그러한데 여기서 이제 학부생도 계실 거고 실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네. 어떻게 그 그 학습에 얘기예요. 예.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건축사 따고 개업했을 땐 제가 디자인한 거 아무거나 지어지면 좋겠다. 막 그래서 막 대가처럼 막 멋있는 건물 지어야지 막 그랬는데 막상 현실하고 부딪혀 보니까 막상 그 표준이라는 것을 제가 창출하는 게 아닌 이상 그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서 디자인하는 그냥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의 그런 감성하고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좋은 조합을 찾아낼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을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르꼬르비제가 콘크리트를 불러냈다든가 혹은 루이스 칸이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구법이라든지 이게 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건축가로서 우리 세대가 스터디하고 실험해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디지털 피지컬 그 중간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구법을 발견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다라는 게 답은 아닌데 여러분들 모두 다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피지컬까지 왔을 때 실제 시공, 실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방금 프레젠테이션 끝으로 보자면 건축가는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 물성을 통합해서 지어내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를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있으시면 우리가 한 30분 정도 지금 여기 어제 지금 몇 시야? 지금 한국 시간이 2시 반인데 이제 3시부터 우리 이규환 선생님께서 이제 실제 진행하는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더 궁금하신 분들 내가 미처 등록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 링크로 3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열심히 수업해주신 우리 이규환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하트 하트 날려주죠 우리. 그래서 카메라를 좀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규환 선생님 마지막으로 KICDT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기 멤버로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바라는 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KICD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KICDT 발족하시겠다고 이남주 선생님께서 막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서 막 오셨을 때부터 바빠가지고 그래도 마음만큼 못 도와드린 건 죄송하고 다만 그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선배 입장에서 후배를 이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열정도 되게 좋고요. 저도 뭐 그런 거에 적극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결국 실무에 가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공유하고 이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패브리케이션 쪽이다 보니까 메이커 무브먼트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 메이커 무브먼트가 사실 오픈 소스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걸 막 공유하고 그게 막 시너지가 돼서 공유하고 해서 이제 컴포넌트별로 결합이 되면서 막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그룹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서로 개발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서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되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거고 이 컨퍼런스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계속 불꽃이 타올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적극적인 참여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감사하다고 하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이제 끄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 스크린 캡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들어가세요.